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4시간에 걸쳐서 중국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교과서에 들어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중3 올라가면은 한국사 시간에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보통 수업할 때는 이 부분을 안 다루기는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그래도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근대화 노력에 대해서는 한 3모 정도를 평가를 했어요. 결국에 이런저런 뭐 아편연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운동을 거쳐서 혁명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군벌이 난립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자, 일본의 근대화 노력은 지난 시간에 본 거에 따지면 아니, 동글뱅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비교적 빠르게 근대화를 성공시켰고요. 메이지 유신과 헌법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서양 국가들처럼 제국주의 국가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근대화 노력은 X로 끝이 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은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아니라 그 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많은 근대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좌절했다. 라고 우리가 아는 것과 조선은 그냥 실패했다. 라고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노력과 그 좌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길게 수업하면은 사실 7, 8시간도 수업을 할 수 있고요. 더 길게 수업하면 사실 한 학기 내내 수업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시간에 압축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스무스하게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딱 다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3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 이 부분을 배우기 전에 2학년 때 세계사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맛배기로 배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는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 흐름을 잘 중간에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조선은 근대화를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을 19세기 무렵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첫째, 내부적인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선은 소수의 가문들, 소수의 양반 가문들이 권력을 독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부패한 관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개혁이 매우나 강력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겠죠. 자, 외부적으로는 어떠냐?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 계속해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었죠.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 형님의 나라로 모셨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일본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요. 러시아 역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수많은 서양 세력들이 조선으로 기웃기웃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또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간섭, 침입이 시작되려고 하는 타이밍이 19세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과제를 갖고 있었냐?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반봉건이요, 둘째는 반외세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봉건은 무엇이냐? 봉건 뭐예요? 봉건. 봉건제 들어봤죠? 그러니까 옛날 것을 상징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보통 봉건이라고 얘기해요. 과거의 낡은 제도, 옛날 제도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조선도 새로운 것으로 개혁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고요. 둘째는 침입해오는 외세에 대항해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해야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조선의 많은 사건들은 반봉건 혹은 반외세적인 가치를 띄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이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운요호 사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운요호는 일본의 배입니다. 일본의 군함이에요. 생긴 것만 보더라도 서양식 군함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를 시작했던 일본이 이제는 그 근대적인 군함을 끌고 조선 앞바다 강화도에 불법 침입을 합니다.
자, 우리 영토에 불법 침입한 다른 나라의 군함이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맞서 싸워야겠죠. 그래서 조선군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침입을 두고 그 다음 해 일본 정부에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너네 이거 뭐야? 왜 우리 공격해? 라고 하면서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결국에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요. 이 조약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이 나라의 문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들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세 개의 항구를 오픈을 해라. 뭐 이제부터 나라의 문을 오픈을 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뭐 항구 정도는 오픈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둘째, 일본의 해안 측량권을 인정한다. 일본이 언제든지 조선의 바다에 와서 바다를 막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주권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 나중에 일본이 뭐 쳐들어온다거나 할 때 이것이 이 정보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집 냉장고 열어보고 막 찬장 열어보고 막 이 방에 뭐가 있나 막 숟가락 개수 세어가고 뭐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치외법권. 우리 많이 공부를 했죠. 자, 중국이나 일본이 서양 국가들과 맺었던 독소 조약이었죠. 독소 조항이었죠. 그런 것도 그대로 포함되고요. 네 번째 무관세. 우리 상품을 지킬 수 없도록 관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조선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환전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먼저 근대화를 이룩했던 먼저 산업혁명 단계에 들어갔던 일본의 그런 어떠한 조선에 대한 경제 침략이 더욱더 용이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뭐예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과 부속 조약들을 맺으면서 나라의 문을 오픈하게 됐고요. 이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은 서양 열광들과 또다시 비슷한 조약들을 맺게 됩니다. 전부 다 치외법권이나 최애국 대우 같은 것들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미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맺게 되면서 바야흐로 나라의 문을 전 세계에 활짝 열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이 나라의 문을 열게 된 사건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조선 정부에서도 이때쯤에는 이제 근대화 노력을 실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먼저 첫째, 신식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예? 과거에 90군대가 아니라 우리도 신식 군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신식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외국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을 하고 있는 청나라나 메이지 유신을 했던 일본이나 아니면 바다 건너 멀리 가장 먼저 서양 국가들 중에 조약을 맺었던 미국에 외교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당시에 미국에 파견간 외교 사절단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문물들을 시찰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뭐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조선에서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에요. 조선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위정, 호위,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른 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척사, 배척한다. 무엇을?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즉 뭐다? 다른 것을 보호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당시 조선에 있던 보수적인 유생들은 조선 정부가 근대화, 특히 서양 스타일로 무언가 나라를 그리고 특히 서양을 본받은 일본 스타일로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려면은 우리가 서양이나 일본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전통적인 질서를 바로 지키고 밀려오는 외세를 물리쳐야지 그래야 조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운동이에요. 즉 뭐다? 반외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밀려오는 외세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생각이겠지만 사실 세계적인 흐름, 이제 뭔가 전부 다 서양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한계는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위정척사 운동 이외에 또다시 반외세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되니 그것이 바로 1882년의 임오군란입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선생님, 임오는 뭔가요? 임오는 1882년을
옛날 한 연도 세는 방법으로 임오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모군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모군란은 군란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냐?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정부가 근대화 노력을 하면서 신식군대를 만들었잖아요. 이 신식군대에 대해서 구식군인이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차별받아가지고 살기 힘들었던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구식군인들의 월급이 밀려요. 무려 13개월치가 밀립니다. 이 13개월 밀려서 밀린 후에 받은 월급에 이 쌀에 그런데 심지어 모래와 쌀 껍데기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쌓이겠습니까? 결국에 참다 못한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과의 차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고요. 이 반란에 일본이 들어오고 나서 근대화 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살기 어려워진 하층민들이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 반란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신식 군대를 가르쳤던 일본인 교관이 소속되어 있던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본을 공격을 한 거니까요. 자, 하지만 이 이모군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진압당해요. 조선 정부가 스스로 이모군란을 진압한 건 아니고요. 힘을 빌립니다. 누구의 힘을 빌리냐? 조선 정부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청나라의 힘을 빌려서 청나라 군대를 통해서 이모군란을 진압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여기서부터 잘못 꼬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요. 자, 이모군란이 실패로 끝나면서 개혁 정책을 통해서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결국에 기존에 추진하던 개혁 정책들이 대부분 스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도와줬던 청나라의 조선 내부에 대한 간섭 역시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리더 김옥균이고요. 이 사람들이 급진 개화파예요. 자, 이 사람들 비주얼만 봐도 알 수 있죠. 머리도 짧게 깎고 그 다음에 옷도 서양식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급진 개화파. 우리나라를 빨리 개화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개화를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작스럽게 빠르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미적지근하고 있어요. 이럴 게 아니라 확 나라를 뒤엎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를 개혁을 해야 된다. 개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근대화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급진개화파들입니다. 이 급진개화파들이 근대 개혁을 시도를 하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급진개화파들은 정부를 뒤집어 엎을 계획을 세웁니다. 무력을 동원해서요. 왕을 사로잡고 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개혁적인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자, 어느 타이밍을 보았냐? 자, 우정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이제 우편 업무를 보는 기구입니다. 이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보는 우정국이 처음 오픈하는 날 당연히 오픈 기념 행사를 하겠죠. 그 기념 행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여기 많은 관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급진 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자, 이들은 무기와 군대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가가지고 궁궐을 제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궁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발표를 합니다. 이 개혁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 정도만 보면은 인민평등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들의 주장에 들어가요. 평등 이런 얘기 어때요? 자유주의적이고 근대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공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개혁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의 개혁은 궁궐을 장악하고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자, 이 급진 개화파들은 사실 소수의 인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구였냐? 이들은 일본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의 군대를 빌려서 정변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들이 소수의 엘리트고 또 일본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떠한 대중적인 지지가 없었죠. 자기들끼리 뭔가 반란을 기획을 하고 반란을 시도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갑신정변은 금세 진압당하고 맙니다. 또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하여간 뭔가 필요할 땐 청나라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을 해요. 결국엔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갑신정변을 도와준다고 얘기했던 일본 군대도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한 발 뒤로 빼게 되고요. 김옥균을 비롯한 갑신정변의 리더들은 전부 다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일부는 미국으로 일본을 거쳐서 도망가게 되고요.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계속 살다가 결국에는 조선정부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 무튼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는데 이들의 반란과 이들의 개혁 정치가 3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해서 흔히 3일천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반봉건적인 움직임 갑신정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조금 흐르고 189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정말 손에 꼽는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무엇이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농민운동이에요. 전라도 지역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름이 왜 동학농민운동이냐고 하냐면 이 농민운동이 시작될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민족 종교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영향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복잡한 사정들이 있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탐관오리를 처벌하자. 둘째, 신분제도를 폐지하자. 셋째, 토지제도를 개혁하자.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살기 어려운 이러한 조선의 토지제도 개혁하자. 조선에 밀려오는 외세들을 몰아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뭐다? 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운동과 다르게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인 움직임을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주장한 농민운동이다 라고 하는 데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동학농민운동의 리더는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 동학농민운동, 어쨌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이잖아요, 그죠? 농민군들이 전라도 지역을 막 장악을 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세력까지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결국에 이들을 진압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겠죠. 네. 이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조선이 불렀던 청나라,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가는 걸 보고 일본군 두 개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빠져들게 돼요. 동학농민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들어온 외국군, 특히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라도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격해요. 하지만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그 다음에 일본군을 도와준 조선군 연합군의 공격에 크게 패하고 말죠. 당시에 일본군은 이러한 우수한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그에 대항해서 동학농민운동군은 뭐 해봤자 뭐 축창, 뭐 호미, 뭐 낫 이런 거에다가 뭐 방어구로 해봤자 이런 거. 원래 닭장이거든요. 근데 닭장 안에다가 이제 집 같은 거 채워가지고 날라오는 총 막는 거예요. 총 한두 방이야 막을 수 있지만 그럼 기관총 같은 건 막을 수 없잖아요. 결국에 수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요. 동학농민운동 실패로 끝납니다. 전봉준 역시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걸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자, 이 일본군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일본군과 청나라 어떻게 하냐?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일본이 청나라를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들어봤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일본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조선 정부에서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조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1894년에 갑오개혁이라고 부를 거예요. 조선 정부가 추진했던 굉장히 본격적이고 다양한 개혁 운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개혁을 실시를 했고요. 당연히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자면 법적으로 드디어 신분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의 뭐 고조선 때부터 있었죠. 근데 그런 신분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폐지되어서 이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1894년의 일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또 뭐냐?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일본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갑오 개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개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로 인해서 나라의 문을 열게 되었고요. 조선은 근대화를 미룰 수 없게 됩니다. 근대 개혁을 시작을 했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근대 개혁에 찬성했던 건 아니에요.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모군란 같은 사건에서는 구식군인들이나 하층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모군란이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니까 일부 급진 개화파들이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개화해야 되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적미적할 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한계는 전부 다 반외세나 반봉건 같은 하나의 측면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과 반외세적인 성격을 둘 다 갖고 있었고요. 자, 조선 정부에서는 갑오개혁을 실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까지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로 요동반도와 대만을 얻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우왕 강력한 움직임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국가가 무엇이냐? 바로 러시아 되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조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데리고 와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이 일본에게 간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3국 간섭이에요. 러시아는 일본에게 요구합니다. 야, 요동반도 여기는 네가 갖지 마. 여기는 다시 청나라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랑 일본이 3대1로 맞짱을 뜰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일본은 속으로는 싫었겠지만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로 요동반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쫙 내려오고 싶은데 여기를 일본이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슬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 상황을 조선이 보게 됩니다. 청나라 우리 형님의 나라였는데 지금 졌잖아요, 일본한테. 근데 그 일본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을 이용하는 외교 전략이긴 한데 안타깝죠. 또 이 조선의 상황을 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는 방법 없을까?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친러시아적인 그런 움직임이 조선 정부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일본에서는 야단났죠. 자기들이 청나라랑 싸우면서까지 조선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러시아 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급해진 일본이 정말 미친 짓을 벌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1895년의 을미사변이에요. 자, 일본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당시에 조선 정부에서 친러시아적인 정책의 중심이라고 판단을 했던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를 밤에 가서 시해 암살해버린 사건입니다. 당시 프랑스 신문에 났던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밤에 깡패, 사무라이, 무사 이런 애들을 이끌고 궁궐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한나라의 왕비를 죽여버렸어요. 그냥. 진짜 미친 사건이죠. 그죠? 말할 것도 없는 그가 무도한 범죄의 행동입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 주도했고요. 일미사변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처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종은 그런 위인은 못했습니다. 자, 고종은 자신의 신변이 위협당한다고 느꼈어요. 일본이 내 부인도 죽였는데 나도 언제든지 암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고종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망가기로 결정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왕이 우리나라 땅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그죠?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어디로 도망가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러시아의 외교관이 있는 러시아 공사관. 자, 이 공사관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지만 이 공사관 담장 안은 공사관의 주인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공사관 담벼락 안은 실질적으로는 조선 땅 안에 있긴 하지만 러시아 영토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만약에 일본이 고종을 잡으려고 이 담벼락을 넘어요. 그럼 러시아에 침입한 거예요. 그럼 러시아랑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고종이 그걸 노리고 러시아 공사관 안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악관 파천이라고 불러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이동했더라.
왕이 이사 가는 걸 어려운 말로 파천이라고 합니다. 1896년의 일이에요.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갔어요. 러시아가 사실상 왕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러시아의 요구 같은 거 거부할 수 있나요? 없겠죠. 결국에 아한 파천의 결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조선 내부에서 매우 커지고요. 조선은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에게 온갖 이권들을 빼앗깁니다. 러시아에게 빼앗기면 옛날에 맺었던 조약에 의해서 최애국 대우로 다른 나라에도 모든 그런 좋은 내용들을 줘야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게 뭐 우리나라 북쪽에서 삼림 채굴 나무 캘 수 있는 거, 뭐 나무 캘 수 있는 이런 권리 중 광산 캘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나눠주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나눠준 겁니다. 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한테 나라의 이권들을 여러 가지 삼림, 광산, 철도, 통신, 교통 뭐 다 빼앗긴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라가 너덜너덜해졌다. 누더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선의 정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우리의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 이 시기에 활약했던 게 누구냐?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독립협회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뭔가 독립을 추구한 협회 같죠. 자, 근대화 운동과 독립을 주도했던 민간 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단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독립협회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나타나서 활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사람들 먼저 첫째, 독립 정신을 위해서 독립문을 건설을 합니다. 독립문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요. 자, 조선 정부는 원래 우리나라 서울의 서쪽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이렇게 생긴 문이 있었어요. 자, 이 문은 무엇이냐? 영은문이라고 하는 이름은 몰라두세요. 청나라에서 사신이 올 때 청나라의 사신을 마중하러 가는 문이었어요. 아, 청나라 사신 환영합니다. 웰컴 투 코리아. 어서 오십시오. 형님의 나라. 이러던 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 이런 것 따위가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독립협회에서 이거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 독립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문이라고 하는 문을 세웁니다.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이 독립문을 세움으로써 앞으로 조선은 다른 나라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 했던 것이 독립협회예요. 그럼 뭐 문만 만들고 땡이냐? 아닙니다. 독립협회는 신문도 만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나라에서 만든 거 말고 민간신문 중에 최초인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여러분 읽을 수 있죠? 독립신문.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 쉬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외국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영어 버전까지도 만들었던 아주 멋진 모습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이랑 신문을 만들었던 독립협회는 또 어떤 활동을 했냐?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만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이는 회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실제 사진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였죠.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 조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회의가 만민공동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주장되었던 것들이 무엇이냐? 자주국권, 다른 나라에 우리가 힘을 빌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자. 우리의 국권을 지키자. 조선도 의회를 설립하자. 소수의 양반 가문이나 왕이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가 정치에 참여하는 의회를 만들자. 그리고 조선도 의회를 바탕으로 법을 다시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왕이 제약당할 수 있는 입헌군주제 실시하자. 이런 것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주장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근대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용기를 얻었던 고종이 결국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옵니다.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덕수궁에서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조선에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국, 황제의 나라죠. 물론 이때 조선이 무슨 황제의 나라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황제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의 그런 간섭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 조선도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국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근대화했으니까 옷도 서양식으로 확 갈아입고요. 그죠? 그래서 뭔가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또 마냥 멋있지는 않습니다. 자, 고종이 환궁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궁궐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고종이 돌아온 궁궐이 덕수궁이에요. 덕수궁의 위치만 봤을 때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뭔 일 나면은 사실 경복궁이나 창덕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덕숭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으로서의 그런 담대함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덕수궁 우리가 근대화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덕수궁. 예. 근데 보다 보면은 궁궐이 있는데 옆에 뭐가 붙어 있죠. 예, 서양식 건물 붙어 있어요. 이 근대화 과정에서 덕수궁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서양식 건물로 막 멋있죠. 그리스식으로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물도 있고 고종이 신하들과 만났던 서양식 건물 정관은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죠. 밤에도 이쁘고요. 뭐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덕수궁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고종은 덕수궁에서 그럼 대한제국을 만들고 어떤 것들을 했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대한제국이 이때 열심히 개혁을 추진을 해요. 군사제도 개혁하고요, 배사도 세우고요, 교육시설도 만들고요, 시내도 정비하는 등의 다양한 개혁을 합니다. 군대 한번 볼까요? 신식군대. 뭔가 이제 슬슬 느낌이 나죠? 상당히 멋있죠, 그죠? 신식군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무배에서 우리도 근대식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근대식 군함을 얻었어요, 우리도. 예. 물론 강한 군함은 아니에요. 예. 버전이 막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에요? 드디어 근대식 해군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 가지 근대 개혁을 실시를 하고요. 시내도 정비를 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꼬불탕한 조선의 길이, 초가집이 가득했던 조선의 길이 이런 식으로 쫙 일직선으로 뻗은 멋진 길로 정비가 됩니다. 어때요? 멋있죠? 네. 좀 더 집도 더 깔끔해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어요? 뭔가 선로가 있어요. 선로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전차가 다닌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전차까지도 시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 정부의 이러한 근대화 노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해요. 자, 일본은 아까 러시아한테 한번 태클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힘을 키우다가 결국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을 벌이고요. 거기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는 조선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 째꼈죠? 러시아 째꼈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자, 일본은 강제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 조약을 우리는 을사조약이라고 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조약과 약속을 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외교를 누가 담당한다? 일본이 담당한다. 한 나라의 외교는 그 나라가 독립국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때부터 조선이 이때부터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로 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정부의 대표로 통감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고요. 이 통감을 파견을 합니다. 이 통감이 근무하는 통감부를 설치를 했어요. 조선의 통감으로 온 인물이 그 유명한 을사조약의 체결을 리드했던 이토 히로부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리드를 해요. 조선 정부에서는 사실 고종도 그렇고 반대하려고 했으나 이토 히로부미를 강제로 밀어붙이고요. 강제로 밀어붙이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여러 친일파들이 찬성하면서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친일파로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이완용 같은 사람들 이름 기억해 놓으면 좋겠네요. 이완용이 무엇이라고 했냐? 일본의 요구는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차라리 지금 일본의 요구, 을사조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중에 한국을 위해서 오히려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등 다른 한국인들이 이완용에게 설득당하고요. 결국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완용을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이지. 자, 을사조약이 1905년에 맺어지고요.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1910년에는 일본이 우리를 아예 강제로 병합을 합니다.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한 나라는 없어졌고요. 지도에서 우리도 일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먹혔던 대만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무력으로 일본에 상대하려고 했던 의병 운동들이 있습니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과 싸우기 위해 무기를 들고 일어났던 의병 운동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일본이랑 상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사진만 봐도 알다시피. 솔직히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죠.
이 사람들도 아마 어려운 거 알았을 거예요. 얼굴 보면 너무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걸 걸고 일본과 싸운 거죠. 자, 이 의병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를 합니다.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펼쳐서 아주 잔인하게 의병들을 토벌을 해요. 하지만 이 의병들은 결국에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끝끝내 생명력을 유지를 하고요. 이 의병 활동이 나중에 일본과 싸우는 독립군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군이 꾸준히 활동했고요. 이 독립군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에 뿌리를 끌고 올라가면은 이 의병운동과도 연결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력으로 일본과 싸우려고 했던 의병운동, 그리고 실력으로 싸우려고 했던 애국개몽운동이 있습니다. 애국개몽, 애국하고 계몽, 어리석은 것을 깨우쳐야 된다. 지금 보다 우리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무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발전시키고 언론도 발전시키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레벨을 좀 끌어올려서 일본에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얻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애국 계몽 운동가로 여러분도 아마 얼굴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안창호 선생 같은 것도 볼 수 있죠.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근대적인 학교를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 뭐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내용이었어요. 사실 뭐 7, 8시간을 해야 되는 걸 1시간에 하느라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정신이 없겠지만 그 흐름이나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러시아의 대립이 심화가 됩니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을 겪으면서 열강들의 이권들을 빼앗겼고 하지만 이 와중에 나라가 널널해지는 와중에도 독립협회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요.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는 등 무언가 될까 싶었는데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에게 침략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5년 뒤에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수업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의 근대화는 노력은 하였으나 좌절하고야 말았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